우리 중학생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설립교회 장동재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누군지 알 거고, 또 혹시라도 친구나 아니면 뭐 교회 선생님의 전파로 인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인에 있는 설립교회 장동재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저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사회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학생은 자기가 누군지 알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 이제 사회 과목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프리입니다. 무료. 프리. 나중에 이걸로 막 보고 나서 1분 지나고 난 뒤에 나 이제부터는 유료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회 2, 여러분 교과서 기준으로 사회 2 기준이에요. 특별히 그 학생의 시험 기준에 맞춰서 강의들이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국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죠. 국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는 뭐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움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머리채도 막 끌어당기고 아니면 막 그리고 멘탈이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욕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대부분 배가 많이 나와 계신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한다고 잡혀가진 않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강의를 들으면 100점을 만나요? 라고 하면 전 단언하게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회 100점을 어떻게 만나요? 라고 하면 99%의 노력과 1%의 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문제 정도는 사회선생님이 여러분을 틀리게 내거든요. 그 문제까지도 제가 찝어낸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일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사회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이해력도 필요한 과목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우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국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국회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문제죠. 기본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기본 지식이라는 걸 좀 쌓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있고요. 대의민주제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학급회의 있죠? 반에서 진행하는 학급회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급회의 어떻게 진행하죠? 앞에 반장이나 부반장이 나와서 자, 오늘의 안건은 뭡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와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B라는 학생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해가지고 이걸로 채택하겠습니다. 와! 막 이렇게 해갖고 1시간 때웠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요. 다른 사람 대표로 뽑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민주정치의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해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의 특징이 뭐예요?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인 거예요. 현대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왜 불가능이라고 썼다가 거의라고 바꿨냐면 아주 조금씩은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드문 예예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고칠 일이 있으면 국민 투표를 해요. 전 국민이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현대국가에서는 사실 실현할 수 없어요. 왜 실현할 수 없는지가 이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의민주제는 여러분 아까 제가 직접민주주의는 뭐 생각하면 되냐고 그랬죠? 학급회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대의민주제는 임원회의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에서 왜 그런 애들 있죠? 전교 학생회장이랑 부회장이랑 반장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 빼놓고 지들끼리 회의하는 그거. 지들끼리 회의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커트당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어쨌든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그거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제라고 해요. 아까 그게 직접민주주의였으니까 이번엔 간접민주정치 반대말로 표현합니다. 직접의 반대말 간접이니까요. 자, 간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제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3학년 일반이면은 직접민주정치하면 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큰 나라에 국민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서 다 같이 자기 의견 밝히고 손 들고 제 의견은 누굽니다, 제 의견 뭡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전 국민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사는 35살 장동재라고 합니다, 저의 의견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슬프네요 갑자기. 어쨌든 영토가 넓고 국민이 5천만 명이에요. 어떻게 한 장소에 모여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를 뽑아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당신이 나의 대표니 가서 내 의견을 좀 말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죠. 단점은 뭘까요? 정확한 국민의 의사가 항상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의 의사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여러분은 친구들끼리도 서로 의견 다른데 하물며 전 국민이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제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그 대의민주제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오늘 단원의 제목 국회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자, 국회는 그럼 어떤 곳이냐? 국회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국회에 있는 분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민의 대표예요. 왜냐면 뭘로 뽑았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뽑았죠, 국회의원? 기억 안 나면 그건 진짜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는 지금 저는 화성에 살지만 용인이니까 용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의 국회의원이 갑, 을, 병 뭐 이렇게 해갖고 몇 명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인을 대표합니다. 저는 화성이니까 화성, 갑, 을, 병에서 또 화성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습니다. 왜냐면 국민이 어쨌든 직접 뽑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죠?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 중에 투표권이 있다면 대체 몇 년을 꾸르신 건가요? 어쨌든 이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여러분 법은 뭔지 알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률을 제정합니다. 누가요? 국회가요. 국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법률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 어차피 자세히 다룰 거예요.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는 뭐죠?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곳 있죠? 뭐 장관님들, 뭐 처장님들, 청장님들 계신 곳, 그곳을 국회가 감시합니다.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눈을 켜고 이렇게 이모티콘 중에 막 이런 거 있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국가 권력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걸 누가 감시한다고요? 국회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너희 일 잘못하면 내가 쫓아낼 거야. 말해서. 요것 또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자, 국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잘했다고 평가받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다음번에 또 뽑아줘도 돼요. 재선, 3선, 4선, 5선 다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5년이지만 어쨌든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4번, 마음 먹은 대로 인기 있으면 계속 해도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9번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사 36이니까 36년 동안 국회의원이셨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알아보시려면 저거 알아냈는데 그거 누구죠? 하하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물론 저는 그 댓글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뭔 소리야. 아무튼 자, 국회의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두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까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용인의 대표 몇 명, 또 화성의 대표 몇 명, 뭐 수원의 대표 몇 명. 제가 어디 사는지 대충 윤곽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지역의 대표들을 우리는 지역구라고 불러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253명이나 있습니다. 매우 많죠. 비례대표라는 게 있어요. 비례대표는 뭐냐면 여러분 막 그런 당들 들어봤죠. 뭐 우리나라 지금 치면 뭐 더불어민주당, 뭐 아니면 뭐 미래통합당,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많죠. 그런 당들. 그 당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어. 난 더불어민주당을 뽑겠어. 이러고 더불어민주당에 도장 꽝.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난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든다고. 미래통합당에 도장 꽝. 아니면 나는 숭구리당당, 포도당 미안해요. 어쨌든 이런 당들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막 이렇게 당에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득표율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A당이 몇 퍼센트, B당이 몇 퍼센트, C당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퍼센트로. 그 퍼센트를 기준으로 47석을 나눠줘요. 우리 중학생이니까 비례식 정도는 알죠? 예, 비례식 세워가지고 여기 몇 석, 여기 몇 석, 여기 몇 석 해서 나눠줍니다. 그게 비례대표예요. 그럼 우리 궁금하죠? 비례대표 왜 필요해요?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수당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인기는 많은데 어느 지역에 나갔을 때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어차피 국회의원은 A 아니면 B당, A당은 더불어 그당, B당은 미래 그당. 어차피 이 두 당 중에 하나 뽑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거보다 조그만 정당들은 국회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국회에 맨날 두 당만 있으면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좀 뭐 이런 당도 있고 저런 당도 있고 요런 당도 있고 저런 당도 있어야 좀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국회의 다양한 정당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이유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표를 방지하는 거예요. 사표가 뭐죠?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늘 품고 다니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표는 죽은 표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구 투표를 했어요. 근데 뭐 A당의 김 후보는 51%고 B당의 뭐 니은 후보는 49%예요. 그럼 누가 당선됐죠? A당의 기억 후보가 김 후보가 51%니까 당선됐죠. 와 신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지역의 49%의 의견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 표는 죽은 표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를 뽑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난 그러면 대신 이 당에 투표를 할 거야. 비례대표에 투표한 표는요 무조건 어쨌든 반영이 됩니다. 퍼센트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 나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사람을 반드시 국회에 한 명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표를 방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 뭐죠? 국회의장, 반장 또는 학교회장 뭐 이런 친구들 있죠. 학생회장 같은 친구들. 국회의장은 한 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입법부의 수장이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죠. 입법부, 손가락 잘 접어야겠네요. 행정부, 사법부. 자, 그 중에 입법부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이 국회의장입니다. 국가의전순위 2위예요. 국가의전순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높은 순위로 했을 때 2위라는 겁니다. 1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국회의장의 조건은요 한 명만 뽑아요. 근데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에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이분은 탈당을 해야 돼요. 이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국회의장은 중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소속 정당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당을 위주로 정책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투표할 때 조금 유리한 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요.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그 당에서 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여기는 안 써있는데 아주 중요한 권한 하나 있으니까 제가 오기만 해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국회의장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스팅 보트라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캐스팅 보트가 뭐냐면 투표를 했어요. 어떤 법에 대해서. 근데 찬성과 반대가 똑같네? 뭐 150대 100,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150대 150이 나왔어요. 찬성 반대가. 그럼 어떡하지? 아니면 149대 149, 148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통과냐 아니냐라고 결정할 때 국회의장에게 최종 결정권을 줘요. 동수일 때. 물론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수 투표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 그다음 국회부의장 2명 뽑습니다. 여러분도 신기하죠? 반장 1명인데 부반장 2명 뽑잖아요. 그렇죠? 그거 흉내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반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반은 반장 1명, 부반장 1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 25년 전쯤 되네요. 어쨌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장 1명을 뽑으면 남자 부반장 1명, 여자 부반장 1명을 뽑았어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 부반장 1명, 여자 부반장 1명을 뽑아서 부반장 2명을 뒀어요. 그럼 3명이 이제 임원이 돼서 자기들끼리 짝짝 공하는 거죠. 급식에 딸기 우유 나면 자기들끼리 먹고 뭐 어쨌든
예, 이 국회 부의장은 2명을 둡니다. 근데 이 2명은 어떻게 뽑냐면 일반적으로는 여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야당 중에 1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1명을 뽑습니다. 견제하기 위한 거겠죠. 야당에서 1명 뽑아주는 건. 근데 지금은 안 뽑고 있어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같은 국회 구성이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못 뽑고 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예. 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안 나오면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따지세요. 뭐 제 책임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상임위원회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뽑힐 때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뽑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이렇게 막 별 달고 총 쏘고 이런 배가 할 줄 알죠? 예,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백발백중 그런다고 장군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군인이었어요. 그럼 나의 전문성은 뭐죠? 국방.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상임위원회 중에 무슨 위원회가 있냐면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국방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군인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지.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운동하던 사람은 여성 가족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 부동산 또는 뭐 이 경제적인 전문가들은 그런 또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법안을 만들어서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또는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 제출된 법안을 이거 법 만들어주세요 하고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올린 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좀 이런 법은 좀 그렇다. 그럼 폐기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보고 이 법은 좋은데 요런 건 좀 수정하면 좋겠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라고 하는 건 수정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어요. 수정해달라고. 어쨌든 이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가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나중에 본회의로 올립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심사가 끝나면 요 상임위원회 과정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한번 하니까요. 이것도 그냥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요. 교섭단체는 뭐냐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국회 운영 일정 같은 국회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교섭단체는 당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석 이상.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좋은 점, 손동작으로 말할게요. 제가 말로는 안 할 거예요. 나라에서 이걸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줍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든 그보다 더 많이 줘요. 교섭단체냐 아니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석 이상, 현재는 2개밖에 없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 갖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20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섭단체는 2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100점이 아니라 95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요 문제들을 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기웃기웃하는 건 여기가 카메라 끝라인이라 얼굴이 나오고 싶어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국회의원에게는 특권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뭐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월급 줘요. 세비라고 해서 엄청 많이 줘요. 어쨌든 그거 말고 자,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자, 국회의원의 특권이 뭐냐? 면책 특권. 책임을 면하는 특권입니다. 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느냐? 국회의원은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그리고 표결, 국회의원 법 만들거나 뭐에 대해서 투표할 때 그 자기가 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나쁜 법일지언정 국회의원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져서 그 법이 생겼다고 해도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없어요. 단 발언과 표결 모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즉 업무와 관련된 것들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인데 발언 아무 말이나 해도 벌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막 친구들이랑 모여있을 때 막 상욕을 해요. 나 국회의원이야? 나 면책특권이 있어. 너희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건 처벌받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거짓말 뭐 일부러 하는 거야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실 잘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다던데요. 그거 갖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줄까요? 불체포 특권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불체포 특권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국회가 진행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회기라고 해요. 그것을 회기를 갖는 동안에는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죄를 저질러도 철컹철컹이 안 돼요. 체포가 안 된다요. 그거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면책특권도 마찬가지고 불체포특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무 데나 막 체포되고 이렇게 끌려갈 수 있으면
그러면 국회의원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탄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줍니다. 근데 일부 조금 비겁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임시국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회를 뭐라고 하냐? 방탄국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탄이라는 그 좋은 말을 이런 거에 붙여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용어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체포를.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권한남용 금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아무나 발로 차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청렴의 의무. 국회의원이니까 뒷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겁니다. 자, 일단은 국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절반 끝났어요. 지금 몇 분 정도 찍었나요? 20분이요? 갈 길이 머네요. 네, 20분 정도 찍었는데 이제 국회 반 설명했어요. 심지어는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칠판 가득 찼으니까 실판 한번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자, 판서 싹 깔았고 다시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의 중요도가 한 49라면 이거는 51. 큰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는데 다 중요하죠. 자, 이제 국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처음에 앞부분 강의를 찍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이 이런 불만을 터뜨렸어요. 말이 너무 빨라요라고.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0.8배속으로 들으세요. 네, 요새 유튜브 기능 좋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정도 말은 다 알아듣는다고 믿어야겠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배속으로 들으라고 하고. 예.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기능인데요.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입법에 관한 기능이 있어요. 입법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법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 대표 권한이에요.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국회는 법을 만들어요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법률을 제정, 만들기도 하고요. 개정, 고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회는 법을 제정, 만들기도 하고 개정, 고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조약 동의 권한이라고 써 있는데 조약에 대한 비준 및 동의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영어로 썰라썰라썰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 서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끼리 약속한 건데 문서화 시켜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렇게 하고 한국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라고. 그걸 그냥 대통령끼리 말로 하고 우리끼리 그때 말로 얘기했어요. 뭐 친구들 약속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인데 그렇죠? 이 조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법률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해외의 정상, 해외 어떤 사람이 맺은 조약은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약은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제정에 대한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기껏 우리나라 대통령이 니네 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니네 나라 국회에서 아예 까였어.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헛짓거리라고 하면 욕이니까 욕은 아니지만 이미 말했네요. 헛짓거리를 한 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는 건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법률의 제정, 만들고 개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이거 아니면 낼 게 없어요, 사실. 제일 먼저 일단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출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 제출권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군데에 있어요.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에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것은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권 자체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법률을 낼 수 있게 되면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은 사실은
대부분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영국, 일본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대신 뭐가 있죠? 총리가 있어요. 이 영국과 일본의 정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등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수하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얘기하냐? 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우거든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이 날랑말랑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어쨌든 알아둬야 될 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인해서 법률안이 제출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법률은 국회의원만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제출된 법률이 누구한테 가냐?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국회의장이 받아요. 이런 법률이 왔군. 뭐 김계동 의원, 뭐 최소동 의원이 이런 죄송해요 옛날 표현이죠. 어쨌든 이런 법률이 왔군. 자, 그럼 법률을 볼까? 보고 이거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라고 국회의장이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이런 법률이 왔어요. 군인이 너무 고생하니까 군인 월급을 10배로 올려줍시다 라는 법률이 왔어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방위원회한테 보내야겠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국회의장이 한다고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심의하라고 보내요. 그럼 상임위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이거 이런 법이 왔는데 자 우리가 전문가들이 눈으로 보면 이 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은 좀 괜찮네요. 올려보냅시다. 또는 이 법은 좀 그지 같네요. 내려보냅시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본회의가 뭐냐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원들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전체 국회의 표결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회의 상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회의 상정도 못 가고 폐기되는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가끔 법을 까도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국회의장이 이래서 힘이 센 거예요. 직권 상정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장 고유 권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부 투표하면 개표하고 막 이렇게 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전자투표로 해요. 아니면 중요한 거는 뭐 수기 투표로 하기도 합니다. 자, 제적 과반.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라 그랬죠? 150명. 그러니까 최소 150명이 출석을 해야 돼요. 표결을 받으려면 찬성받는 투표가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150명은 돼야 돼요. 왜요? 300명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국회의원도 결석해요. 꿀이죠? 어쨌든 150, 앞으로는 못 가요.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자, 제적 과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의 출석 또는 또는이 아니죠. 기본이에요. 그럼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그럼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제적수가 과반 이상,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한 인원 1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출석한 인원, 투표한 인원의 반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학적 계산으로는 이래요. 이론적이에요. 150명 이상은 출석해야 되고 그 중에 반 이상 찬성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필요 인원수는 75명 이상의 찬성. 그렇죠? 근데 75명 갖고는 보통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적 과반이라는 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미래통합당이나 한 명도 안 갔을 때 얘기잖아요. 반대당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100표 이상을 받아야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댓글이나 아니면 저 연락처 아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다 거쳐서. 그럼 이제 이 법이 실행이 돼야죠. 그 실행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갖고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럼 대통령이 그 법을 받고 법이 통과됐군요. 대통령은 그 법을 받은 이 통과된 이후 15일 보름 안에 공포해야 돼요. 공포가 뭐죠? scary. 그 공포 말고 무슨 공포냐면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행정부는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보기에 이럴 수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 진짜 법 만들 줄이나 알지 실제적으로 이 법을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개코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법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공포하지 않고. 이 법 너무 거지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이러고선 보냅니다. 물론 거지 같다고 말하면 감정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문제가 조금 있으니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국회 입장에서는 기껏 열심히 이 과정 다 거쳐서 법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그 법을 까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의 권을 행사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을. 뭐 이게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했던 거부권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거부권 행사 사건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 MB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MB 이 MB 대통령이 있었죠. 네, 이명박 대통령 때에 거부권 행사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국가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대중교통이 인정이 되는 법을 올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국민들이 택시가 무슨 대중교통이냐? 무슨 대중교통이 손님이 어디 가자 그러는데 막 안 간다 그러고 이걸 보고 계신 뭐 택시기사 자제분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택시는 막 승차 거부도 하고 막 정해진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가 아는 대로 막 이렇게 숑숑숑숑 가가지고 돈을 더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막 바가지 요금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라고 했어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죠. 이 법이 통과되면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이 법은 폐기됐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심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때는요. 제적 과반이 출석 똑같아요. 그렇죠? 다시 내려온 법에 대해서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출석 과반 찬성이었죠. 아까는. 나온 사람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뭐가 달라졌죠?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죠. 통과되기가. 조건이 까다로워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 통과되는 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큰 당이 두 개잖아요. A당, B당이 있는데 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2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 법에 대해서는 공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유튜브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그냥 댓글 남기세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주시고요. 자, 재정에 관한 법이 있어요. 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국회. 재정이 뭐죠? 제 친구 이름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경기도 교육감이요. 예, 경기도 교육감님 성함이 재정입니다. 어쨌든 예,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TMI죠. 어쨌든 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이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지? 라면서 예산이 뭐냐면 여러분 용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짜서 엄마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게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여러분이 짜온 예산안을 봅니다. 엄마, 제가 문제집을 사기 100만 원이 필요해요. 엄마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그래, 자 100만 원. 나는 풀어 엄마, 플렉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깎아야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너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깎을 거야. 라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회한테 있어요. 국회는 예산을 깎습니다. 더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엄마를 생각하세요. 더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돈 달라고 할 때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깎일 거 각오하고. 저만 그랬나요? 어제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요. 깎아 요만큼만 줄게 확정을 합니다. 엄마 같다 그랬죠? 엄마들이 또 뭐 하죠? 여러분이 예산을 쓰고 나면 용돈 쓰고 나면 집행 심사를 합니다. 야 니네 용돈 쓴 것 좀 갖고 와봐.
영수증 갖고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국회에서 야이 과소비쟁이들 쓸데없는 데 썼네 역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권한 3개 말씀드렸어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근데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른 정부 기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권한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국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뭐냐면요. 다른 국가기관들, 대표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세 번째 권한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있고 국정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상당히 달라요. 언어가 한 글자 차이잖아요. 지금 감조.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국정감사는 뭐냐면요. 국회 정기국회라는 게 열려서 이제 회기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주요 그 정부의 인사들을 불러요. 예를 들면 뭐 장관이나 처장이나 청장들을 불러요. 자, 앉아보세요, 장관. 국회의원이 장관을 이제 여러분 표현을 빌릴게요. 디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관님 이런 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일 했습니다. 그게 장관이 할 일이에요? 이러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이 국정감사 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 왜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장관이 막 쭈뼛쭈뼛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면 어서 말대답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라고? 기껏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대답하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디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국정감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까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지에 국정감사에 대해 쓰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까는 시간 이렇게 쓰면 여러분의 점수도 까입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있어요. 국정조사는 조금 결이 달라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국정조사는 무슨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부나 아니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기억나시나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조사, 그건 사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임명동의권이 있습니다. 임명동의권은요, 대통령이나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겁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뽑는 최고의 오른팔이죠.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누구냐면요,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관인데 감사원이 하는 일은 행정부 전반에 있는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뭐죠? 전사님 매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죠.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이 감사를 맡은 감사원장이 행정부 소속으로 있는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정세균, 이름이 좀 안 좋죠. 하지만 좋은 분이에요. 임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를 나는 총리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국회에 보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했죠. 청문회하고 괜찮습니다라고 통과시켜 줘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의 죄송해요. 대가리라고 할 뻔했어요. 이 최고예요. 대빵 아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장. 좋아요. 예. 전생 어휘 수준이 아무튼 죄송해요. 학생 때 좀 거칠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 대법원장이 이 대장이에요. 사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임명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위공직자를 탄핵해요? 허허허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여러분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관들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파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면이 뭐예요? 잘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자를 수 있게 권한을 국회에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국회가 직접 자르는 건 아니고 잘라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탄핵 소추라는 건 그 사람을 자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권한이거든요. 그것이 의결, 통과된 거예요. 국회에서 A라는 대통령을, A 누군지 이제 다 알죠? A라는 대통령을 잘라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예,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각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인용이라고 하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가 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신생아 아니죠, 중3이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였겠네요, 그 사건 당시. 근데 이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조건이 법률이랑 조금 달라요. 법률은 사실 폐기돼도 다음에 더 이렇게 잘 보완해서 만들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탄핵은 좀 달라요. 그 사람 한번 자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중하라고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보세요. 탄핵소추 의결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국회에 어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요청,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그랬죠. 150명 이상이 그 대통령을 잘라달라고 동의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49명 정도로는 애초에 건수도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상정도 안 돼요. 150명 이상이 대통령을 잘라달라고 의결을 하면 그 중에 제적의 3분의 2.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적 3분의 2면 몇 명이에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잘리는 것도 아니고 잘라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진짜 까다롭죠. 150명 이상이 요청하고 그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 의결이 대통령에 대해 통과됩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쉬워요. 3분의 1이 발의,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잘라달라고 요청하고 제적 과반수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각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찬성이 돼서 통과가 됐고요. 그 외에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탄핵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뭐 그건 여러분들의 정치색이나 의견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회 입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다가가진 않고 그냥 갈 수는 없겠네요. 답을 남겨드릴게요. 해설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입법부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행정부 강의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